캠브리지 대학 강의실 한 교수가 칠판 앞에서 확신에 찬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22년간 영국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온 그는 한국을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관리 능력이 부족한 나라. 큰 계약을 맡기기엔 너무 위험한 신흥국.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뉴스가 터집니다. 한국 폴란드 180억 달러 역대급 방산 계약. 교수는 코웃음을 칩니다. 곧 기술 유출 사고가 터질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과연 그의 예상대로 스캔들이 터집니다. 한국 첨단 기술, 제3국 유출 의혹. 교수는 만족스러워합니다. 역시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며. 그런데 한 달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국 폴란드 2차 계약 협상 개시. 배신당하고도 또 거래를 한다고? 교수는 당황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직접 본 진실은 그의 모든 상식을 뒤엎어버렸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 세계가 상상도 못한 완벽한 시스템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죠. 그 결과는 폴란드의 완전 굴복과 추가 협력 요청. 도대체 한국이 보여준 충격적인 반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영국 교수를 완전히 굴복시킨 한국의 놀라운 역전극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윌리엄 터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연구실 벽에는 커다란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매일 아침 그 지도를 바라보며 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방산 강국은 딱 세 나라뿐이다. 미국, 프랑스, 독일. 그 외의 나라들은 그냥 무기를 사는 나라들일 뿐이었어요. 22년 동안 영국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수백 건의 무기 거래를 분석해왔거든요. 나토 정책회의에도 참석하고 있었고 걸프전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모든 현대전의 무기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런 제가 한국을 그냥 신흥국 정도로 보고 있었던 거죠. 제 일주일 스케줄은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현대 군사 외교론을 가르치고 있었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글로벌 방산 정책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금요일에는 학생들 논문을 지도하며 국방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월요일 오전 9시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가득 찬 대강당에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아시아 나라가 서구 방산업계를 위협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강의실 앞줄에 앉아있던 일본인 유키라는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어요. 그 애의 공책을 보니까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한국은 기술력은 있지만 시스템 관리가 부족하다. 저는 그때까지 확신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무기 수출이 어렵고 중국은 서방 기술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요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전체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학생들도 제 말에 동조하고 있었어요. 특히 유키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종종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죠. 교수님, 한국이 정말 그런 고급 기술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요? 아시아 나라 중에서는 일본이 가장 앞서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기술력과 관리 능력은 다른 문제니까요. 제 연구실 책장에는 방산 관련 논문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던 논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21세기 군사동맹의 변화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200페이지짜리 연구였어요. 당시 학계에서 꽤 주목받았고 나토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던 연구였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논문 전체에서 신뢰라는 단어가 고작 3번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마저도 그냥 지나가는 말 정도였어요. 대신 군사력 비교, 경제적 이해관계, 지정학적 가치 같은 딱딱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국방부에서 요청하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 보고서들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나라가 어떤 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만 따지고 있었어요. 그런 제가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술은 괜찮지만 아직 검증이 안 된 나라. 큰 계약을 맡기기엔 좀 위험한 나라.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무기 수출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국가 간의 믿음을 주고받는 일이에요. 첨단 기술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면 원래 만든 나라의 안전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학생들은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판단이 틀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 가을, 제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가을, 제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BBC 뉴스를 켜놓고 있었어요. 아침 커피를 마시며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고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놀라운 소식이 흘러나오더라고요. 폴란드와 한국 간에 180억 달러 규모의 대형 방산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커피잔을 놓칠 뻔했어요. 180억 달러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K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까지. 유럽에서도 보기 드문 엄청난 규모의 거래였어요. 이건 말이 안 돼.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마침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키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애도 뉴스를 본 모양이었어요.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교수님, 지금 뉴스 보셨죠? 한국이 정말 저런 큰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건가요? 유키가 물어보고 있었는데 저도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과는 너무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글쎄,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과연 그런 복잡한 기술 보호 체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하고 있었어요. 큰 계약일수록 기술 유출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특히 첨단 무기 기술 같은 경우는 한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음 날 강의실에서도 학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모두들 한국 뉴스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교수님, 한국이 정말 폴란드한테 그렇게 많은 무기를 팔 수 있는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마음이었어요. 기술력은 분명히 발전했어요. 하지만 국제적인 기술 보안 관리는 다른 문제거든요. 경험이 부족하면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유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치고 있었어요. 맞아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걸 안전하게 지키는 건 또 다른 일이니까요. 그런데 제 예상이 맞아떨어지는 일이 곧 벌어졌어요. 며칠 후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거든요. 폴란드가 한국 K 전차의 레이더 설계 일부를 독일 협력사와 비공식적으로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였어요. 바로 이거야. 저는 속으로 외치고 있었어요. 제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기술이 유출되면 그 나라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져요. 한국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다음 강의에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기술은 무기보다 더 취약해요. 한번 유출되면 그 나라는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게 됩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유키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역시 교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한국이 아직은 그런 큰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좋은 무기는 만들 수 있지만 그걸 제대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족한 나라라고 말이에요. 연구실에서 혼자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역시 신흥 방산국들의 한계가 드러나는구나. 기술과 관리는 정말 다른 문제야.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BBC 뉴스에서 또 다른 보도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한국과 폴란드가 2차 방산 계약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고 있었어요. 기술 유출 의혹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 계약을 한다고?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언론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게 당연해요. 심지어 계약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미국이 터키한테 했던 것처럼 독일이 레오파드 전차로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공식적인 항해 성명도 없고 정부 차원의 입장 표명도 없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거든요. 처음에는 한국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니면 국제적인 체면 때문에 강하게 나서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 외교적으로 미숙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신흥 방산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느라 강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제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온 거였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방산 세미나에 영국 대표로 참석해달라는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좀 망설였어요. 지금 상황에서 한국에 가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학술적 호기심이 더 컸어요. 한국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기억해요. 10월 서울의 가을 하늘이 정말 맑게 개어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고 있었는데 한강을 건너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나라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세미나가 열린 곳은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였어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세미나 첫날 한국 측에서 놀라운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블록체인 기반 기술 추적 시스템 데모였거든요. 스크린에 나타나는 화면을 보면서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실시간으로 폴란드에 수출된 전차 부품 하나하나의 이동 경로가 분 단위로 기록되고 있었어요. 어떤 부품이 어느 공장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까지 다 추적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는 속으로 놀라고 있었어요. 설계가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즉시 한국방위사업청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과 폴란드 관계자들이 모두 같은 플랫폼에 로그인해서 실시간으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에 한국 연구원 한 분이 제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KAIST에서 온 김 박사님이었거든요. 교수님, 혹시 저희 시스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이런 시스템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나요? 최근에 급하게 만든 건 아니죠? 김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사실 저희는 1차 계약 단계부터 이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었어요. 기술 유출이나 무단 사용 같은 상황들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폴란드 측의 기술 사용 상황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다만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2차 계약 협상에서 더 강화된 시스템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배신당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음 날 세미나에서는 더 놀라운 내용들이 공개되었어요. 2차 계약에 포함될 새로운 조건들이었거든요. 다단계 검증 시스템, 한국과 폴란드 공동감시위원회 설립, 그리고 위반 시 자동 제재 메커니즘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최소한 몇 개월, 아니 몇 년은 준비해야 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였거든요. 저녁 시간에 김 박사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대전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인상 깊은 말을 해주셨어요. 교수님, 저희가 왜 조용히 대응했는지 아세요?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돼요. 그러면 진짜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지거든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서구식 직접적 대응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압박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면서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어느 정도는 그렇죠. 국제 계약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항상 생겨요. 그럴 때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장기적으로는 손해거든요. 김 박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성숙한지 깨닫고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과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였어요. 배신 앞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제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강의 자료를 다시 보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평가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 연구실에 있던 모든 강의 자료를 다시 정리하는 거였어요. 특히 한국 관련 부분 말이에요. 제 컴퓨터에는 20년 넘게 사용해온 파워포인트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사용했던 슬라이드 제목이 있었거든요. 한국 시스템 관리에 의문이 있는 신흥 방산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슬라이드를 삭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적었어요. 배신을 품격으로 대응한 국가, 한국.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확신해왔던 제 판단을 바꾸는 일이었거든요. 단순히 몇 개 슬라이드를 고치는 게 아니라 제 학문적 신념 자체를 재검토하는 작업이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새 학기 첫 강의가 있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니 학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한국에 다녀온 얘기를 들었나 봐요. 교수님, 한국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떠셨어요? 한 학생이 물어보고 있었어요. 유키도 궁금한 듯 쳐다보고 있었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확신에 차서 강의를 해왔기 때문이었죠. 한국은 기술 유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공개적으로 비난했을까요? 계약을 끊었을까요?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어요. 유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당연히 항의했겠죠? 아니면 계약을 중단하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한국은 조용히 더 나은 시스템을 준비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제도적 해결책을 만들어낸 거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서 본 블록체인 추적 시스템, 공동감시위원회, 자동 제재 메커니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어요. 사라라는 학생이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와, 이게 진짜 전략적 강함이네요.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라. 바로 그거예요. 저는 칠판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신뢰는 기술보다 강하다. 유키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교수님, 그래도 너무 조용한 대응 아닌가요? 확실하게 경고를 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텐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유키.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폴란드가 한국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 협력까지 제안했어요. 만약 한국이 처음부터 강경하게 나갔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유키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 애의 공책을 보니 이번에는 파란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한국의 품격 있는 대응,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 수업이 끝나고 몇 명의 학생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희도 그런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한국처럼 신뢰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20년 넘게 강의를 해온 이유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학생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 말이에요.
그 주 금요일, 저는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기로 결정했어요. 과목명은 21세기 신뢰 외교론, 한국 모델 분석이었어요. 이 과목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 국제관계에서 신뢰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계획이었어요. 또 한국학연구소와 협력해서 더 자세한 연구를 하기로 했어요. 가능하다면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과도 인터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몇 주 후에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폴란드가 한국의 모든 기술 보호 조건을 전면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공동 개발 프로젝트까지 제안했다는 거였어요. 강압이 아닌 설득으로, 비난이 아닌 신뢰로 상대의 마음을 바꾼 거였어요. 마지막 강의 날 한 학생이 물어봤어요. 교수님, 그럼 앞으로 국제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창밖의 캠브리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21세기는 무기가 아니라 신뢰를 수출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그 길을 먼저 보여줬어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저는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배신을 품격으로 돌려준 한국, 신뢰의 새 기준이었어요. 논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 연구는 한 영국 국제 정치학자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대응 방식에 감동받아 자신의 신념을 바꾸게 된 과정을 담고 있다. 제 인생을 바꾼 건 한국의 무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품격이었어요.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방산 강국이 아니에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스승이에요. 배신 앞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줄 아는 나라 말이에요. 매일 아침 제 연구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볼 때마다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해요. 진짜 강한 나라는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만들어갈 줄 아는 나라라고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영국 교수의 인생을 바꾼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목소리를 높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한국은 배신 앞에서도 상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 신뢰를 설계했죠. 그 결과 상대방이 스스로 변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당장의 분노보다는 장기적인 관계를, 비난보다는 건설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품격 있는 외교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 대신 지혜를, 대립 대신 협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갈등도 큰 신뢰로 바꿀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국이 보여준 이 품격 있는 대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